안녕하십니까. 민법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본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났고요. 내년을 대비해서 빡세게 기본 심화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기 전에 우리 기초 입문 과정 한 거 있죠. 그 기초 입문 과정을 적어도 2번 정도는 보셔야 이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본 과정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기본 과정만 들으셔도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이해가 되는데, 좀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 입문과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법이라는 과목은, 이런 학문은 처음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기초 부분을 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이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단계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첫 계단이, 법학이라는 과목은 첫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이만큼. 첫 계단이. 그러니까 첫 계단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첫 계단이 뭐냐? 법률 용어. 법학에서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조문, 판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용어하고 표현이에요. 그 법률 용어하고 법적인 표현을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부분을 기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기본 과정을 보시기 전에 기초 입문 과정을 먼저 적어도 2번 이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책을 안 보셔도 돼요. 입문서는 안 보셔도 되고, 강의를 찬찬히 한 2번 정도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2번째. 요 기초 과정을 2번 들었다. 그럼 이제 기본서 과정을 들으시게 되는데, 첫째로 처음 보실 때, 요 기본서 과정도 적어도 요 기본 과정도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들으셔야 돼요. 요 기본 과정도 적어도 2번 내지 3번입니다. 요 기본 과정이 지금 인강드림에서는 3달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3달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일주일에 한 40분짜리 강의가 4개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민법이. 그래서 총 12주 해가지고 40분 정도 되는 게 한 48강 정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4강씩 올라가게 될 텐데. 자, 일주일에 4강을 들었어요. 4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4개가 올라가겠죠. 요 4개를 보기 전에 기존에 봤던 걸 적어도 한 번은 더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의가 끝났을 때, 3개월 뒤에 기본 과정이 끝났을 때 적어도 2번,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봐주셔도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2번 보는 거하고 3번 보는 게, 첫 번째 보면 내가 소화한 게 한 이 정도 됐어요. 소화한 게. 그럼 2번째 보면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럼 3번째 보면 3배 정도 돼야 되잖아요. 3번째 보면 이게 더블로 돼요. 이게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2번 보는 것과 3번 보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번 보는 것과 2번 보는 것과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2번 보는 것과 3번 보는 것 차이가 한 번 보는 거, 2번 보는 거 차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강의를 4개를 들었어요. 다음 주에 4개를 듣습니다. 그 사이에 기존에 들었던 걸 복습 차원에서 적어도 한 번, 시간이 되면 2번, 이렇게 총 2번 내지 3번을 꼭꼭 보셔야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강의 들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2번째. 3번째로, 처음 강의를 들으실 때, 요 기본 과정, 처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강의를 듣는데 전력을 다 해달라.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3번째예요. 2번째 복습할 때 또는 3번째 들을 때는 기본서로 확인해도 괜찮지만, 처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는 기본서를 그냥 무시한 채
물론 제가 기본서를 체크는 해드려요. 고를 때는 찾아보셔도 돼요. 고를 때. 제가 기본서를 체크해드릴 때는 그때는 찾아보셔도 되는데 강의를 쭉 진행할 때는 되도록이면 기본서를 찾지 마시고 화면에 집중하셔서 이 귀, 청력, 청각에 집중을 해서 들어달라. 청각과 시각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어달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부탁 말씀입니다. 네 번째, 판서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판서 그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기본서를 띄워놓고 강의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중간중간에 확인 예제하고요. 어떤 특정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아놓은 문제들. 요거 여러분들이 미리 스스로 풀어볼 생각하지 마세요. 요 기본 과정을 한 3번 정도 들을 때까지는 함부로 문제 풀지 마세요. 확인 차원에서 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뭘 확인하냐? 내가 뭘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실력을 업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내 실력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한번 들었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다가는 낭패를 겪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함부로 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3번 정도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3번 정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잘 안 풀립니다. 문제 푸는 것은 바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해요. 민법이라는 과목은. 그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단계별로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실전 가서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쉽게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내년 10월 28일이죠. 내년 시험 날짜가 정해졌죠. 10월 28일 날 시험 볼 때 쉽게 재밌게만 공부하신 분들은 쉽고 재밌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빡세게, 그러면 시험 볼 때는 편안하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내용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 시험은 총 4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민법 총칙이죠. 물권법이 있고요. 계약법이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문항수로 따지면 민법 총칙이 10문제, 보통 물권법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민법 총칙과 계약법 합쳐서 20문제인데요. 요 20문제 중에서 적어도 18문제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총 크게 4파트인데 나오는 문학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민법 총칙에서 9문제, 계약법에서 11문제 뭐 요렇게 나온 해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지금 정확하게 25%에 되는데 맞진 않죠.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럼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온다. 그 10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총 5파트가 있는데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에. 법률 관계 및 법률 행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요겁니다. 법률 행위. 보세요. 두 번째가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죠. 세 번째가 법률 행위의 대리죠. 네 번째가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죠. 다섯 번째가 법률 행위의 부관이죠. 결과적으로 민법 총칙은 요 법률 행위에 관한 거예요. 법률 행위. 자, 그 법률 행위 중에서도 뭐에 관한 거냐?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법률 행위가 뭔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법률 행위가 뭔지 알았다. 그 다음에 그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효력이 생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핵심은,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인데, 효력 요건인데, 그 효력 요건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률행위가 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법률행위가 뭐냐와 법률행위의 종류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여기서 요 정도 출제가 돼요. 보통 2-3문제.
이 안에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법률행위 해석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그 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라는 놈이 있어요. 이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거기에 가면 허위표시, 비진위 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죠.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타인을 통해서 범죄행위 하는 경우를 대리를 합니다. 여기서도 두세 문제, 보통 세 문제 가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과거에 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요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데 보통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문제 이런 식으로 기억을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 중에서 대리가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관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민법 총칙 10문제가 법률 행위에 관한 거다. 그 법률 행위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일단 어디가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민법 총칙이죠. 10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총 5개 파트로 나눠진다. 이렇게. 법학이라는 건 개념의 학문이고 분류의 학문입니다. 분류의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분류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큰 타이틀부터 작은 타이틀로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훈련,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파트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자꾸 생각을 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어디에 있던 건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우리 집안에서 물건을 정리할 때 아무 데나 막 넣어놓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잖아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는 뭐 주방도구, 여기에는 부재료, 여기는 뭐 옷,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넣어두면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이게 종류가 이거였지. 이거 중에서 이건 여기에 넣어놨었지.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빨리 찾을 수가 있다. 똑같아요. 법학도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확인이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디 있었지.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훨씬 빠르게 기억이 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분류의 학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민법 중에 민법 총칙, 그 중에 5개 파트가 있고 이 파트 중에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달라.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놓은 게 요거죠. 틀을 잡아놓은 거죠. 먼저 법률관계와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두 종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법률행위 종류 요거 하고,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목적 요건 4가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요 의사의 흠결과 관련된 거 3가지. 요거 아주 오타네요. 차고가 아니고 착고인데, 요거 제가 수정해서 착고로 바꿨었는데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네요. 차고가 아니라 착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고요. 대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중에 대리권, 대리행위가 핵심이고, 복대리 중요하며 묵권대리 아주 중요하고, 묵권대리 중에서도 협의 묵권대리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효와 취소는, 무효는 어떻게 처리하고 취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고, 무효 중에서는 특히 유동적 무효의 개념과 취소에는 취소 사유, 취소 권자, 취소의 효과, 취소권의 소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기초 과정만 보셔가지고는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런 게 중요하다라고 미리 뼈대를 잡고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민법 총칙의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부관이 있습니다. 총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진다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 제1편 제1장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핵심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그러기 위해서 핵심이 민법 조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법률 요건 중 법률행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그리고 법률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요건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효력 요건이 중요하다. 그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효력 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자꾸 위에다 놔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어디를 중점에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개념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찾아가기 위해서 민법이란 뭐냐? 요거 기초에서 했었죠? 민법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등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생겨요.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 관계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해요.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사법적 법률 관계라고 해요. 사법적 법률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법적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수단으로 마련된 법이 민법이다.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각과 을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밑에 볼게요. 각과 을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 갑, 파는 사람, 매도인 갑은 대금 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기고요.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 의무라는 게 생겨요. 즉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각과 을 사이에는 다툼이 생기겠죠. 자,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다 말이죠. 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전에 각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라고 쪼겠지요.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뭐 착하게 살자 문신 새겨져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대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건 불법적 방법이죠. 정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소송을 하는 거죠.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디에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그럼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갑, 원고라고 하죠. 상대방 피고라고 하죠. 원피고를 불러가지고 당사자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가지고, 증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하겠죠, 법원은. 검토한 다음에 각과 을이 다투고 있는 부분에 딱 들어맞는 민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이 조문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게 될 거예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죠. 법률 용어하고 법적인 표현이죠. 요걸 알아야 해석이 되죠. 근데 조문 해석 갖고 끝나면 안 되죠. 해석된 조문을 각과 을의 구체적 사정에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죠. 요게 뭐예요? 대법원 판례죠. 민법 시험의 핵심적인 두 축이 두 가지입니다.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이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용어하고 표현이죠. 그래서 이 용어와 표현을 기초과정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기초과정에 했던 걸 기본으로 해서 기본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민법이란 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등을 통한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거기에 다툼이 생기면, 즉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가 침해가 되면 침해된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그 분쟁을 민법을 해석을 해서 해결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게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들어있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당연히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규정한 거죠. 그게 4번이죠. 민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사법적 법률 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법률 요건 기억하세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
요거를 법률 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러면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 법률 요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 법률 효과. 요렇게 부른다는 거. 그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민법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우리 시험법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라 그랬죠. 권리 의무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됩니다. 요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 사회는 권리가 아주 중시가 되죠. 그래서 권리를 중심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권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지만 그 속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의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법률관계의 변동, 법률관계 변동. 자, 변동이 뭐다? 발생, 변경, 소멸. 바꾸면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이죠. 이걸 권리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변동이 되죠. 이 권리 변동이 뭐다?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죠. 발생을 다른 말로 취득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취득을 하겠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텐데요. 이걸 권리 변동이라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법률 효과죠. 누군가에게 권리가 변경, 발생이 되고 그게 변경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 이거를 권리자 입장에서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라 한다. 갑과 의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이행을 했다. 그래서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결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되죠. 그 결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자,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A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이 되고 전 소유자였던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요걸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 하는데 이 권리 변동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인. 그 결과죠, 요거는 결과. 자, 원인을 뭐라 그랬죠? 법률 요건. 결과를 뭐라 했죠? 법률 효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한 다음에 요 법률 요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예요. 그 법률 행위를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요거 법률 효과.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요거를 아주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2번 법률관계 변동이 구체적 모습과 관련된 겁니다. 17회 때 한번 전면적으로 물어봤고요. 28회 때 일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관계 변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시험에 출제된 거를 위주로 간단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이 뭐냐? 변동을 다른 말로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취득, 변경, 소멸. 자, 분류합니다. 취득을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분류합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을 또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전적 승계를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분류합니다. 자,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작용이 변경되는 건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효력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또다시 권리의 수량, 부피가 바뀌는 양적 변경과 권리의 성질이 바뀌는 질적 변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내용의 변경이란 거예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억하실 것은 첫째, 원시와 승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를 나뉜다 그랬죠.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과 관련해서는 원시 승계, 그 다음에 승계가 또다시 이전적 설정,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변경은 내용의 변경 중에서 요 질적 변경하고요. 요 작용의 변경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꿰고 계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요 정도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권리의 취득이 나왔어요. 권리의 취득은 말 그대로 누군가 권리를 손에 넣는 거죠. 원시와 승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원시. 다른 말로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잖아요. 넘겨받는 게 승계잖아. 근데 넘겨받지 않는 형태의 취득을 말한다.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건 쉬워요.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 갑이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5층짜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새로 생기고 그 소유권을 신축한 사람이 취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5층짜리 건물 소유권은 없던 권리가 건물 신축을 통해서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전형적인 원시 취득이 됩니다. 간척지 매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 그 다음 여기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같은 게 있어요. 자,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요거 세 가지 모두 다 저기 뒤에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계약 등을 통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계약을 통하지 않고. 예컨대 무주물 선점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미리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과 같이 기존에 권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권리자와 계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 규정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간척지 매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처럼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면서 취득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취득시효라든가 무주물 선점이라든가 유실물 습득처럼, 이건 소유권 가서 따로 볼 건데, 기존의 권리자와 계약을 통하지 않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경우도 원시 취득으로 본다.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승계 취득은 권리를 넘겨받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말 그대로 기존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는데 기존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부터 권리를 넘겨받으면 기존 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해요.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기존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기존 권리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이전적 승계인데, 이 넘겨받을 때 기존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의 여러 개의 권리를 한꺼번에 넘겨받는 게 포괄승계예요. 한꺼번에 넘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상속 같은 게 있죠. 상속은 기억을 해줘요. 상속. 반면에 특정승계는 매매 등을 통해서 기존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를 콕 찍어서 넘겨받는 게 특정이에요. 하나를 콕 찍는 게 뭐예요? 특정이죠. 매매 등을 통해서 특정한 권리를 넘겨받는 게 특정승계입니다. 이렇게 이전적 승계는 포괄승계 상속, 특정승계 매매, 이런 걸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설정적 승계는 나중에 물권법 가서 볼 건데, 갑소유 땅이 있어요. A토지, 갑은 A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팔아먹는 거, 처분을 내용으로 해요. 그런데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고 요 A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면, 을이 A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요거를 승계를 받아요. 요거를 을이 넘겨받아요. 넘겨받았다가 일정 기간 이 땅을 사용 수익을 하고 을이 나중에 이 사용 수익을 되돌려줘요. 을이 갑의 소유권 중 일부를 승계했다가 나중에 그걸 되돌려주게 됩니다. 요런 취득을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까다로운데 설정적 승계는 요런 지상권 같은 걸 제한물권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건데 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게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게 설정적 승계다. 자, 취득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가 변경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요 이전적 승계의 또 다른 모습이죠. 권리가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면 주체가 바뀌죠. 그죠?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부피가 바뀌는 게 있죠. 부피. 자, 부피가 바뀌는 거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건물 신축이, 건물 증축이 있어요. 갑이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가 2개 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럼 5층짜리 건물 소유권이 7층짜리 건물 소유권으로 바뀝니다. 부피가 커졌죠. 이런 게 양적 변경입니다. 자, 여기서 건물이 증축되는 것을 민법에서는 부합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가서 볼 겁니다. 지금 개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부합은 첨부라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소유권을 가면 이 첨부라는 제도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첨부 중에 부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부합이 뭐냐? 건물 증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게 양적 변경입니다. 여기 있죠? 양적 변경. 첨부 등에 의한 소유권의 확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질적 변경인데요.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 하고요.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권리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여기 있죠. 특정물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상대방이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갑이 을에게 A라는 물건을 팔았는데 이 A라는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이 A라는 물건이 멸실이 되면 을은 더 이상 A라는 물건을 넘겨줄 수는 없고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이걸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원래 A 물건을 넘겨달라. 이게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에요. 근데 그게 멸실이 돼요.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을이 갖고 있었던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권리 자체가 바뀌었죠. 이게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이 돼요. 또 하나가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보상금에 미치게 되는 경우에서 물상대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물상대위는 저당권 가서 다시 볼 건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갑이 땅이 있어요. 이거를 을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그럼 이 을은행은요, 이 땅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저당권. 나중에 물건 가서 볼 거예요. 자, 이 저당권이 뭐냐? 간단하게 갑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행은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땅이 수용이 되어버리면 이 은행은 설령 갑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땅을 경매에 넣을 수가 없어요. 즉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를 못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요. 대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있을 거예요. 이 보상금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갑이 받을 보상금으로부터 은행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불러요. 이런 제도를. 그러면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기존의 저당권의 객체는 땅이었었는데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땅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바뀌잖아요. 저당권이 노리고 있는 게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잖아요. 즉 권리의 객체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 변경 예를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적 변경을 3번에 있는 작용의 변경과 구별하셔야 돼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효력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그 중에 거기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 요거 자,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을은행으로부터. 그럼 이 을은행은 이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근데 갑이 돈이 더 필요해서 병은행에서 또 빌려요. 그럼 이 병은행은 이 A 토지에 또 저당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먼저 설정된 게 1번 저당권이고요. 나중에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은 특징이 뭐였었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해서 경매대가로 회수한다 그랬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이나 병이 땅을 경매할 거 아닙니까? 그 경매대가로부터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걸 2번 저당권자가 받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 1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요. 자,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효력이 세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17회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당권 순위 승진. 저당권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잖아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요것만, 요런 정도만 간단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이건 쉬워요. 절대적 소멸은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건물을 철거해. 토지가 땡건설로 수몰이 돼. 그럼 그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은 완전히 사라지죠. 이게 절대적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권리가 이전이 되면 기존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잖아요. 이게 상대적 소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의 모습 이런 것들 취득 변경 소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에서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정도는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런 권리 관계가 변동이 된다.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변경이 되고 권리가 소멸한다. 이거 권리 관계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그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일정한 원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권리가 변동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을 뭐라 하자? 법률 요건이라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법률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하는구나.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법률 요건이 나왔는데 이게 없으면 머리에 법률 요건이 뭔지 또 찾아야 되잖아요. 뒤적뒤적해서. 그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법률 요건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더란 말이죠. 하나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해. 행위를 했더니 그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행위를 이름을 붙여주자. 뭐라고?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대표적인 매매 계약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을이 이 A 토지를 원해요. 난 A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원해.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서 자신이 A 토지를 원한다는 걸 표시해요. 뭐라고? A 토지 팔아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원합니다. 이게 의사예요. 그걸 갑에게 표시를 해요. 의사, 표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아요. 매매. 자, 이때 갑은 원하는 게 뭘까요? 땅을 팔아. 원하는 게 돈이죠. 돈을 원해. 그래서 갑은 을에게 팔겠다. 돈을 내놔라. 내놔. 내가 너한테 팔 테니 돈 내놔라고 표시를 해요. 자, 을은 A 토지를 원해서 팔아라라고 표시를 했고요. 갑은 돈이 필요해서 대금을 내놔라고 표시해서 둘이 합치가 됐어요.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그 결과 A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고요. 돈은 갑에게 가요. 자, 을은 원했던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갑은 원했던 돈을 손에 넣었어요. 이렇게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될 때 그 행위를 뭐라 하자? 법률 행위라 하자. 그리고 법률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원하고 표시했죠. 원하고 표시했죠. 이게 뭐예요? 의사 표시죠. 아,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 표시가 들어있구나. 이렇게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법률 행위는 이렇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경우로 말하고, 판매나 상속 같은 건 어때요? 경매 같은 거, 상속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원한 건 아니죠.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고 그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이고요. 그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의 대표가 법률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행위, 이해, 매매 계약. 법률 규정, 이해, 상속. 딱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해두면 앞으로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와 있어요.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과정. 일정한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그 요건이 법률 행위라면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고, 법률 규정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게 된다. 거기서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들을 말해요. 우리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뭐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자동차를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시고요. 각종 부품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사실이, 이걸 또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법률 사실을 크게 용태하고 사건으로 구별해놨고요. 아, 이거 어려워요. 용태라는 말. 용태가 또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 용태로 나눠져요. 내부적 용태가 의사적 용태, 관점적 용태로 나눠져요.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외부적 용태가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로 나눠져요. 위법행위가 또다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나눠져요. 적법행위가 또다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눠지고요.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눠져요. 그리고 표현행위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고요. 비표현행위는 사실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로 이렇게 나눠져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해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류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첫째,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있지 않은 법률 사실, 기간의 경과 같은 것들, 사람의 출생 같은 것들, 사람이 태어나거나 사망하거나 권리가 변동이 돼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것 자체로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나 기간의 경과 같은 건 자연적 사실이죠. 사람의 의지나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이게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하나. 두 번째, 용태 중에서 내부적 용태 중에서 관념적 용태라는 게 있어요. 관념적 용태.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내부적 용태 중에 관념적 용태라는 게 있는데, 용태가 뭔지 몰라도 되고요. 관념적 용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요 관념적 용태에 선의 악의가 있다. 선의 악의. 선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것, 이것도 뭐다? 법률 사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적법행위 중에서 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를 구별을 일단 하셔야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고요. 법률 행위. 법률이 뭔지 말씀드렸죠?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라고 필수라는 말은 빼고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겨요. 이렇게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요소.
그리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 예를 하나 기억합니다. 최고라고.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라는 놈이 있어요. 통지 승인. 최고가 뭔지 뒤에서 할 겁니다. 의사의 통지 최고, 통지 승인, 관념의 통지. 둘 다 합쳐서 준법률행위. 의사 표시와 다르다. 딱 요 정도만 법률 사실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정도만 시험 문제 과거에 한번 나왔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의 종류와 관련해서 용태 중에 내부적 용태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 내부적 용태 중에 예를 기억합니다. 선의, 악의 두 개. 어떤 사실 모르는 것, 어떤 사실 아는 것. 선의, 악의 이것도 법률 사실이다. 자, 외부적 용태 중에 적법행위, 그 중에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를 구별하자.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의사표시한 대로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요소. 따라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그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그 준법률 행위 중에서 표현 행위는 몰라도 돼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에 최고가 있다. 최고는 뭔가를 독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념의 통지는 뭘 알리는 거예요. 통지라든가 뭐 예컨대 동창회가 열린다. 그럼 총무가 동창회원들에게 통지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동창회가 열린다. 그런 것들을 관념의 통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사건은 요거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 요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도 있다. 요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민법 총칙은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다. 그중에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 자, 그럼 법률 행위가 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법률 관계가 뭔지 봤죠? 권리 의무 관계. 그 법률 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있었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고요. 법률 규정은 상속 등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 그랬죠. 이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법률 요건이고 이걸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이 법률 사실이죠. 그 법률 사실 중에서 사건. 그 다음에 준법률에 의해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 정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선의, 악의. 이 정도 기억하시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법률 효과가 뭐다?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 구체적으로 뭐다? 취득, 변경, 소멸. 자, 요 정도 뼈대는 잡아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법률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 행위. 여기부터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뼈대는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